미술관 방문기. 대학 교수쯤 되면 가끔씩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본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 음악회도 가고 미술 전시회도 가는 등 소위 문화생활을 좀 해야겠지만 나는 일부러 그런 데 가기 위해 시간을 내는 적이 없다. 하루하루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꺼가며 사는 하루살이 인생에 문화생활이란 아무래도 가당찮다. 그래서 간혹 공짜표가 생겨도 조교에게 주고 그런 데 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잠을 자겠다는 게 나의 심산이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문화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꼭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술에 관한 지적 호기심이나 지식이 없어 미술 전시회에 가봤자 제대로 감상할 줄도 모르고 음악회에 가면 좋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술적 무관심과 무능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장씨 가문의 혈통과도 관계가 있다. 우리 부모님도 미술이나 음악에는 별로 관심이나 조예가 없으셨던 것 같고 6 형제 중 1명도 미술 전시회나 음악 콘서트에 일부러 돈 내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전통은 잘 이어져서 조카들도 학교에서 미술관 방문을 숙제로 내주면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제 엄마에게 야단 맞고 마지못해 해 가거나 아니면 친구가 가져온 팸플렛을 빌려 어떻게 꾸리는 모양이다. 그런 우리 가족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도합 8명이 이번 여름에 세계 4대 미술관 중 하나라는 보스턴 미술관으로 단체 관람을 갔다. 한국에 있는 여동생 2과 조카들 5명이 방학을 맞아 내가 사는 보스턴에 왔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난 토요일에 다른 곳으로 관광 가는 대신 미술관에 가기로 한 것이다. 어렵사리 찾아간 미술관은 커다란 흰색 대리석 건물로 대충만 봐도 이틀은 좋게 걸릴 정도로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래도 어린 조카들에게 기억에 남는 유익한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화가들 모네, 르누아르, 세잔, 고흐, 고갱, 피카소, 샤갈 등의 작품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화가 이름과 제목을 번역해 주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정식 미술관에 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림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는 데다가 사진으로만 보았던 작품들을 진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할 뿐 별로 큰 감흥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최신을 지키기 위해 짐짓 와 이거 멋있지 않니? 실제로 보니 더 좋지? 하는 말까지 곁들여가며 걸핏하면 딴청 피우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조카들을 모아 데리고 다녔다. 인상파 작품 전시장에 있는 폴 고갱의 대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특이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게끔 되어 있었다. 맨 오른쪽에 잠자는 아기로부터 왼쪽 가장자리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파에 이르기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인생 여정을 그린 작품이었는데 제목을 번역해주며 조카들이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에 관한 답은 뭐야? 라고 물어볼까봐 은근히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묻지 않았다. 어쨌든 우리 대식구는 무사히 관람을 마치고 미술관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증명사진을 찍기로 했다. 보스턴 미술관이라고 쓰인 벽 앞에 8명이 주르르 서서 단체 사진 찍을 준비를 하는데 점잖게 생긴 중년의 동양 남자가 눈에 띄었다. 마침 동생의 니콘 수동 사진기와 똑같은 모델의 사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 사진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니 그는 선뜻 응하면서 혹시 한국 사람이십니까? 하는 것이었다.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 그는 사진기를 받아 들고는 능숙한 솜씨로 다루며 포즈까지 지시했다. 팔짱을 끼세요. 김치 한 번 더 찍습니다.
가운데 서신 분 머리 좀 쓸어 올리세요. 완벽합니다. 자, 또 찍습니다. 고맙다고 몇 번씩 인사하는 우리에게 그는 뭘요? 아마 아주 잘 나왔을 겁니다. 하면서 한 번 싱긋 웃더니 주차장 쪽으로 갔다. 며칠 있다가 나는 잔뜩 기대를 갖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조카 건우를 데리고 사진을 찾으러 갔다. 그러나 사진을 본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모두의 머리를 나란히 다 잘라 놓았고, 두 번째 것은 동생의 발만 크게 확대해 놓았고, 세 번째 것은 내 머리는 조카 가슴에, 그것도 거꾸로, 동생 허리는 조카 머리 위에 붙여놓은 그야말로 괴기한 사진이었다. 분명히 사진기 다루는 솜씨가 좋은 사람이었고 의도적으로 장난친 것이 분명했다. 그때 잘 나왔을 거라고 한 것이 아주 이미 심장한 말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남의 기쁜 추억을 망가뜨려 놓으며 어떤 쾌감을 느꼈을까? 먼 타양에서 만난 같은 한국 사람이라면서 속상해할 우리를 생각하며 지금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 나는 순간 인간성 자체에 회의가 들 정도로 불쾌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고갱의 그림이 생각났다. 어두운 색조를 배경으로 맨 가운데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사과를 따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중심으로 벌거벗고 서로 눈 흘기고 앉아있는 모습, 뒤돌아 앉아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 찡그린 얼굴로 무언가 들여다보는 모습 등 고갱이 생각한 인간은 별로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다. 어차피 한 세상 태어나 죽어가는 다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남의 아주 작은 행복까지도 빼앗기 좋아하고 서로 속이고 눈 흘기고 뒤돌아서 욕하고, 그때 내 옆에서 열심히 사진들을 들여다보던 건우가 크게 말했다. 와, 이모, 이 사진들 짱 멋있어. 그때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 같아. 그 아저씨가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신 거야? 깍듯이 존댓말까지 쓰는 건우의 말에 나는 실수를 금할 수 없었다. 미술관에 간 보람이 있게 추상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신통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사진 다시 보니 전이 예술 사진처럼 머리 없이 나란히 서 있는 우리 모습이 재미있었고, 거꾸로 박힌 내 얼굴은 샤갈의 그림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래, 그런가 봐. 우리를 예술적으로 찍고 있으셨나 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미술관 방문은 예술적 사진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마음속의 도깨비. 오늘도 구름이 잔뜩 낀 채 무덥다. 모르긴 몰라도 불쾌지수가 100쯤 되는 것 같다. 얼마 전 수업 준비, 원고 마감일, 회의 등을 무시하고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보름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놀 때는 재충전을 위하여 라는 구실이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 재충전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놀고 난 뒤끝이 허탈하고 더 놀지 못한 게 억울하고, 밀린 일은 쳐다보기도 싫고 애꿎은 조규의 말만 꼬투리를 잡고 늘어진다. 책상에 쌓인 일을 시작하려는데 같은 학회에서 일하는 정 교수가 다음 회의 날짜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왔다. 아직 새 학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회의라니.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읽는데 정 교수는 끝에 마음이 맑아지는 글이라는 짤막한 글을 소개하고 있었다. 요즘 인터넷 종교 사이트에 보면 예쁘고 도덕적인 글이 많이 떠도는데 그중 하나를 퍼온 것 같았다. 그런 글들이 다 그렇듯이 내용은 좋고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이 너무 흐려서인지 마음이 맑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슬그머니 반감이 일었다. 오늘처럼 날씨도 기분도 찌뿌둥하고 할 일이 많을 때는 안 그래도 이것저것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싶은데 착함까지도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
나의 삐뚤어진 마음은 정 교수가 보낸 마음이 맑아지는 글에 조목조목 반항의 사족을 달았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주근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다. 그래, 나는 오늘도 헛되이 보냈다. 아니, 오늘뿐인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 헛되이 보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인가. 어제 죽은 사람 대신 내가 살아있어 미안해 하라는 말인가?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한결같은 삶이 별 볼 일 없다는 뜻 아닌지?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이다. 우산을 들어주면 둘 다 조금씩이라도 비를 피할 텐데 왜 멀쩡한 우산을 두고 함께 비를 맞아야 하지?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늘 잘 풀리고 그건 오래간다. 내 삶은 잘 풀리지 않는다. 그것도 오래간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운다. 부족한 사람에게서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서는 넘침을 배운다. 부족함, 넘침을 배워서 무엇하는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알맞음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다. 이 말은 정말 꼭 날 두고 하는 말 같다. 난 기분파이고 걸핏하면 내 말을 내가 어기고 어떤 때는 똑똑하고 어떤 때는 바보고 절대 나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없단 말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말인데 순전히 반항을 위해 한 반항을 하고 있는 꼴이다. 가끔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평화를 싫어하고 오히려 분란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도깨비 같은 게 살고 있는 것 같다. 겉으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평화의 질서, 화의 찬미론자지만 내 속 어딘가에는 분명히 질서에 반항하고 완벽한 조화를 불편해하고 일탈을 꿈꾸는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 어른이기 때문에,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남들의 기대와 요구 때문에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 착함을 거부하는 존재가 분명 어딘가에서 심심찮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더할 나위 없는 순둥이의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내 속에 도깨비는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밤마다 꼭 이를 닦고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닦기를 무척이나 싫어했던 나는 몰래 칫솔에 물을 묻혀 꽂아놓고 어머니가 이 닦았느냐고 물으면 닦았다고 거짓말을 하곤 했다. 그때 어머니가 알고 속으셨는지 모르고 속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양치질하는 수고를 덜었다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속이는 쾌감이 더 컸을 것이다. 어쩌면 누구든지 마음속에는 크든 작든 그런 도깨비가 살고 있는지 모른다. 무슨 커다란 욕구는 아니더라도 가발을 쓴 사람을 보면 가발을 벗겨보고 싶은 충동. 평화롭게 잠자고 있는 사람을 한 번쯤 쿡 건드리고 숨어버리고 싶은 충동. 아름답고 완벽한 하음으로 노래 부르는 합창단이 있다면 갑자기 이상한 불협화음을 내보고 싶은 충동. 아주 조용한 성당이나 도서관에 들어가면 아악 하고 소리질러 보고 싶은 충동. 굽이 아주 높고 가는 구두를 신고 얌전하게 걸어가는 여자를 보면서 구두굽이 똑 부러지면 어떨까 기대하는 마음 등 조화보다는 부조화, 타협보다는 갈등을 위해 논리도 체면도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도깨비는 누구에게나 잠복해 있어서 언제라도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정 교수가 보내준 글에는 두 문장이 더 남아 있었다.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따라 더 기세가 등등한 내 마음속의 도깨비도 이 말에는 반기를 들지 못했다.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하고 내일을 위한 희망이 있어 행복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은 나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 있어도 3%의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였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 내 마음속에 사는 도깨비들은 이리저리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숨어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있는지 나는 다시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쁘게 이 글을 쓴다. 어느덧 바람도 싱그러워질 테고 들국화, 투명한 햇살, 낙엽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도 정말 가을 하늘처럼 맑아질 수 있겠지 기대해 보며 말이다.